네, 대통령실이 어제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공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한미평가가 일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그 후폭풍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의혹 소명을 촉구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표 결의 추진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이제 의혹 관련해서 김태효 안보실장이 입장을 또 밝혔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졸속 이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네거티브 공방이다 이런 이야기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내용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한미 간에는 70년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그 동맹 관계의 그 신뢰를 저버린 그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그 미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사과도 요구하고 필요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국가 기밀이 이렇게 도감청 의혹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국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까지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도 오히려 우리가 지금 도둑을 당한 입장인데 그 도둑질을 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과거의 사례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식의 저자세의 태도를 취할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그 정부의 입장에 같이 그냥 편승해서 마치 이게 무슨 야당에서 무슨 그 색깔론 공세를 한다든지 뭐 반이적 국가 단체 행위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요 관련돼서 우리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정보위나 외통위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를 열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제 정부는 언제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가 지혜를 모을 그럴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조 측면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양국 국방장관의 입장으로서는 그 상당수가 이조됐다라는데 그 공감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상당수가 이조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일부는 이조됐다고 하는데 그럼 일부는 사실인 건지 그럼 그 상당수가 이조됐다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그 진실 규명을 해야 되고 미국한테도 그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하고 항의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미국을 대함에 있어 좀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저자세에 대한 부분 또 도청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일부 위조라면 어떤 측면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해주신 겁니다. 네. 이 논의 자체가 사실 굉장히 국익에 해롭다. 이런 생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저자세이다. 이거 정말 민주당식 프레임인데요. 전 세계에서 도감청을 안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전쟁, 안보, 국방은 다 정보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서해 공무원이 피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7, 8시간의 도감청 기록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을 도감청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그 도감청을 했다고 하는 그 독일에 예전에 메르켈이 한번 트럼프 대통령 때 항의한 적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예컨대 이스라엘이라든가 독일 같은 데에서도 그 미국이 도감청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NCND 정책을 씁니다. NCND란 No Confirm, No Deny. 확인해 주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이것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외교 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춰서 저자세를 일관하고 있다라는 야당의 공세.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왜 도감처럼 했어요? 대한민국의 안보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상당수가
그 조사 결과 위조됐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서도 독일에서도 야당이 이렇게 나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익에 반대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대통령께서 곧 그 미국의 국빈 방문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쓸데없는 외교 논쟁을 벌이면서 한미 간에 이간질하겠다는 의심을 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 왜 다 NCND 확인해주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정책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야당이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국익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야당은 굉장히 독특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네. 대북 송금 관련해서 특검하자고 했을 적에 민주당 동교동계가 다 들고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그것이 그 탄핵에 이르기까지 가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이 정보전 또 특히 국방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 간 정보 수집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 취지의 발언이 야당 내부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들으셨는지요? 국가 간의 정보 수집은 동맹 관계에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 동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도청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2013년도 사례예요. 그때 그 스노든 폭로 사태 당시에 독일의 그 총리하고 프랑스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강력하게 항의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하신다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그리고 과거 사례도 참조한다고 했는데 76년도에 그 코리아 게이트 사건 터졌을 때 박정희 정권 당시에도 그다음에 그 주한 미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서로 바뀔 거를 요구해 가지고 당시에 미국의 CIA 국장이 직접 공식 해명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강력히 항의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이번에도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게 지금 미국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저 미국의 존 커버 백악관 그 전략소통 조정관도 이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도 그 얘기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조차도 인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에서 왜 우리가 스스로 먼저 그거를 무슨 어떤 국익을 위한 건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막연한 국익을 위해서 이것은 그냥 얘기하면 안 된다.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이 내용이요. 요 지금 저 도청되고 지금 유출됐다는 문서로 유출됐다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 이제 그 김성환 국가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 사이에서 했던 대화가 지금 유출이 된 것인데 그 대화 내용이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거를 우회적으로 폴란드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내용들을 논의했던 것이 지금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이미 그 미국의 그 언론 보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그 보도된 적이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CNN 등에서 작년 11월 달에 그런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부터 뭐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것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와 있었고 또 우리 국방부도 탄약 수출을 협의하는 것을 진행 중이다라고 작년 11월 달에 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그 김성환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김성한 그 실장하고 그 이문희 외교 비서관도 얼마 전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 사퇴의 이유는 석연치 않은데 이게 보면은 결국은 이와 연관돼서 사퇴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의혹 제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2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IRA법도 그렇지만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북한의 각종 도발과 핵실험과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한미 간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의 그 전략들이 미국에서 다 이렇게 도청을 통해서 다 누출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우리의 입장을 더 관철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정보전이 강화되고 있는데 국가 간의 도청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실과 이상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각국에서 그 도청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그 철통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죠. 야당이 이것을 프레임으로 띄우는 것은 이것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저자세라는 것이 아니고 용산을 대통령실 이전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용산 대통령을 이전해서 더 철통 방어를 보완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짜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 한미 양국이 다 상당수의 문서가 조작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정부 여당과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지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께서 외신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회의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야당 대표의 행동인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간담회 네네. 내용은 저희가 차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두 분 다 국익에 도움이 돼야 한다. 그런 상황으로 끌고 예. 가야 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은 여하튼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의 그 안보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보가 사실 불안하고 있고 소련과 중국이 상당한 위협의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하튼 직접적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고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방 안보 관련된 내용은 까발려서 과연 국익이 되는 것인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네.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지금 실시간으로 북한 다 도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지금 도감청을 하지 않아요? 자, 알겠습니다. 다 하고 있는 사실을 지금 갖고 잠깐 제가 좀 얘기할 덧붙여야 필요가 될것 없다는 같은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한미 공조의 70주년이지 않습니까? 자칫 깨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오죽하면 외교 문제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NCND를 하고 있고 어느 나라 야당도 외교 도감청 문제를 갖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국의 여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또 그 동맹 국가를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미국이 우리 NSC 회의 그런 내용들을 도청했거나 또 휴민트의 이제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건 민주당의 잘못된 것이기 조홍천 때문에 의원이 아니죠.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등등도 도감청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은 정보전에서 일상화된 것이다. 과연 우리가 막을 능력이 있는가? 더 잘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내용이 한미 양국에서 다 조작 왜곡돼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좀 더 시간이 걸려서 결과가 발표되고 있겠죠. 조작됐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대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 지원을 갖고 공세를 펼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여기에 접근한다. 대한 예, 먼저 잠깐만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조됐다라고 이제 양국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공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일부는 그럼 이조된 것인지 그 상당수 이조됐다라면 이조됐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근데 이조된 것은 유출된 문서가 이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도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청한 문서가 유출되면서 위조됐다는 그런 식의 방법이 이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청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길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한 그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보다 더 보안이 더 철통 같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2달 동안 공사하면서 이전을 했잖아요. 그 이전할 때 이미 국회 국방위에서 그거에 대한 안보, 보안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 인부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도떼기 시장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정보 당국에서는 이런 걸 놓칠 리가 없다. 그래서 저 인부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 보안 요원이나 이런 것들을 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지적들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국방위 자체도 했었다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래서 주장이고요. 그리고 네. 아니요, 그 당시에 여당의 신원식 그래서? 의원까지도 그런 우려를 얘기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각국마다 정보전이 대단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그 도청이나 감청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 휴민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 정보가 새지 나가지 않도록 철통 같은 보안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 허점이 드러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사례를 보면 2005년도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대사관을 짓는데요. 2005년부터 15년을 걸렸대요. 공사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러시아에서 도청 장치를 계속 설치를 하고 이런 걸 다시 확인하면서 뭐 건물을 부셨다가 다시 질 정도까지. 그래서 기자재들을 전부 다 미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15년 걸려서 지었다를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보안과 관련돼서는 철통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그게 뚫렸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명백하게 재벌 반지 약속을 받거나 사과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그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지. 네, 우리 정부가 그냥 모른 저희가 척하는 일단 거는 문제가 순서적으로 네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측에서 일부가 변경됐다라고 확인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위조인 걸로 생각이 되고, 그게 한미가 의견이 합치한다라고 네네.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도청 자체가 발생한 것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일단 민주당은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 지금 겁니까? 청와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NCND 정책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식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도 백악관도 도청에 뚫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특별한 시설이 도청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백악관도 도청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 갖고 뭐 사과를 하라 말라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것이 다 정치 공세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민주당은 굉장히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부터 청와대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청와대보다 훨씬 더 보안시설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뚫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돼 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하튼 국가 기밀 사항을 야당이 다 발표해라. 뭐 미국이 뭐 사과해라. 이렇게 나서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정치 공세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부 여당에서는 이게 지금 그러면 도청된 것은 맞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제가 답을 안 하시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NCND 정책을 쓴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지 그건 않아요. 야당도 미국- 때때로마다 아니, 달라요. 지금 아까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의 NSC 전략소통 조정관하고 미국의 그 국무부의 대변인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태호 1차관도 어제는 그 미국에 출국할 때에는 다 이조된 거기 때문에 미국 가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늘 또 미국 도착해서는 말을 또 바꿨어요.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도청을 뭐 악의를 가지고 하면은 괜찮고 저 나쁘고 선의를 갖고 하는 도청은 괜찮습니까? 그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말씀은-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 예, 정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청을 했다 안 했다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실의 자.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요. 네. 지금 미국에서 기밀이라서 지금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 정도로 그런데 얘기하는 아니, 것이 근데 외교적 수사죠. 아니죠. 네. 아니 도청을 지금 한 거라고 저 지금 미국의 그런 저 아니, 그러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인정하고 자, 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어떤 조사를 하고 서해공무원 뭐- 폐악 사건 그러면- 때 예. 해석에 대한 8시간 부분이라서요. 도감청했어요. 예. 북한을. 그럼 우리가 북한에 우리가 니네 도감청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사과합니까? 또 인정합니까? 안 하지만 8시간의 도감청 기록이 다 국회에도 제출됐지 않습니까? 아니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도청 사실이 네. 확인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 약속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아내는 게 당연히 수순이죠. 과거 사례도 그런 게 그것은, 있잖아요. 네, 과거 사례가 있었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때 트럼프한테 그 사과 요청을 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께서 동맹국 간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또 했어요. 그 후에도. 그렇지만 그 후에 독일에서 또다시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국가 간의 정보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통령실한테 도청했다라고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야당의 전략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둔 상황에서 양국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이제 각국에서 나오는 의견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민주당 이야기 그중에 이재명 대표의 간담회 이야기 네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저께 제가 그 외신 기자들하고의 간담회 말씀이시죠. 그 외신 기자의 입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 당신은 위험한 인물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부담스럽고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아니 그렇다면 도감청 문제도 이것을 한미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시킬 필요는 특히 정권을 책임지고 있지 않는 야당에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반도체의 차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도체는 중국이 굴기하겠다고 해서 200조에서 수백조의 투자를 위해서 반도체 국산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이 중국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무식의 극치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중국 내의 공장 설비, 기계 수출들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 보조금 받는 거 환수하거나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고 수출하면 됩니다. 하는데 이미 벌써 작년도에 그 장비 수출하는 네덜란드라든가 예. 일본은 먼저 제재를 가했고요. 이것은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올해 가드레일 선정해서 한국과 그 대만의 TSMC 또 그 미국의 그 마이크론 같은 데에서 특히 반도체 D램 그것도 굉장히 고급의 기술 투자와 관련돼서 그 제안을 한 거죠. 예. 그 미국의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한해서 이것은 일반론적이지 한국이 약소국이라 또는 한국에 특별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이제 측근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외교정책 비판이나 재언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기자회견의 핵심은 뭐냐면 그 외교 특히 외교와 안보는 그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실리주의 노선을 실리주의 노선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치 외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친미 친일 그 관련된 그런 행보들을 일관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국을 상당히 자극했고 또 대중국 봉쇄 전략이 인태 전략도 우리 한국판 인태 전략도 발표하면서 중국의 극한 그러니까 한국을 싫어하는 그런 정서들을 많이 자극해 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실제로 우리 외교와
그 안보와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손실로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92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했어요. 수교를 했는데 3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무역 적자가 지금 적자로 돌아섰어요. 30년 동안 흑자였다가 적자로 돌아섰고 그 적자폭도 6개월 연속 지금 적자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무려 그 대중 수출이 33.4%나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책임한 탈중국 선언 그리고 뭐 이렇게 중국 자극하는 행보들을 좀 자제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실리 외교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좀 한 것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이렇게 한미일 간의 저 군사적인 그 뭐랄까 공조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거꾸로 북중러 간에 또 그 연대도 공고한 게 돼서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되는 이라서 또 그 중심에 또 한반도가 있잖아요. 그 한반도의 디스카운트가 또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현실화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외교안보 정책을 좀 그 실리주의를 앞세운 국익 우선의 다자 외교를 좀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럼 수사 관련 질의는 혹시 좀 어떻게 수사 관련 질의에 예상되세요? 대해서도 이제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입장을 다 밝혔죠. 보통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돼서 그 많은 이제 다섯 분들의 주변 분들이 사망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 거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관련된 분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외신 기자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부에서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까지 덧붙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제 그 외신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언어도 되게 절제되어 있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실제로 그 외신 기자들의 그 보도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교나 안보에서는 사실 진짜 여야가 따로 없이 국익 중심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익 중심으로 갈 때 사실 방법론에 있어서의 여야 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에서 좀 이렇게 정부 여당이 좀 이렇게 외교나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국익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제 관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국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야당과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또 정부가 지렛대를 삼아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외교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지렛대를 삼아서 그런 목소리들이 있다는 걸 가지고 국익을 더 챙기는 그런 외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나라 망하라고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거나 비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여야 간의 신뢰도 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국회라는 것이 그래서 국회가 그 상임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관련돼서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서로 그 정치권, 특히 야당과 정부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하고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오해도 풀고 그럼 어떤 역할들을 각자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인도 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는 것이 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말 국익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꾸 의심스러운 행보가 나와서 그러는데 일단 그 반도체 차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중국 내 설비 확장 및 그 기술 협력 투자를 보조금을 받는 업체의 경우 금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약소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은 이미 반도체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네덜란드라든가 일본의 노광기 등등등 그 작년에 이미 장비 수출을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 내 설비 투자를 하려면 그쪽에서 장비 수입을 해서 가야지 되는데 이미 원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장비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도체 D램 파티에 굉장히 고 하이 테크놀로지 파티에 있어서 투자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상 유지되는 기술은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0%, 10년 내 5% 정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국가를 대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론적이고요. 또 하나 반도체 수출과 관련돼서 짧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이 작년에 1,018억 달러를 반도체 수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483억이 대한민국에서 그 수입을 했어요. 그만큼 삼성이라든가 SK 반도체의 수출이 굉장히 좋은데 약 47.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내 생산에서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재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도체 차별이라든가 수출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페이크 뉴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보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정말 NCND 정책, 우리나라가 이것을 만약에 우리나라 외교의 수장이라든가 또는 정보관계 수장들이 도청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것 자체가 외교적 참 미성숙이다 이렇게뿐이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사실상 예. 여기까지만 듣고 짧게 간단하게 반론하겠습니다. 반박 듣고 데이터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이요.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는데 98%가 급감했어요. 작년 맞아요. 대비해서. 그리고 IRA법 있죠. 전기차. 그 관련해서 미국에서 IRA법 시행하면서 우리 실제로 그 현대자동차가 그 피해를 얼마나 본지 아세요? 그래서 전년 이번에- 동월 대비해서 32.1%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 지원법도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하나의 예를 이제 드신 건데 그 내용 안에 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있고요. 우리 영업 기밀을 다 미국에 제공해야 되는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독소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부품 생산하는 거에 규제하는 그 내용만 말씀하셨는데 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아서 감산을 결정하고 막 이런 그 흐름 속에 있고 대한민국의 수출량이 거의 20%가 반도체 수출이거든요. 그런 아주 중요한 국가 안보 산업이라고 대통령께서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말 국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반드시 지난번 IRA법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반드시 잘 네. 대처해달라는 취지의 네, 그래서 얘기를 한 그거 잘 것이니까 대처하려고 그 의미만 노력하고 받으시면 될 것 있고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500조의 여기에 대한 예, 예. 논의는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그러시죠. 진행을 시키면 또 남아있는 저희가 다뤄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제 시간이 마련이 된다면 그러시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곡관리법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일 민주당이 이제 주도로 해서 좀 재표결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저는 부결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더더군다나 지금 국가 부채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 부채가 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의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의 대표적이고 이재명 표 매표행위다라고 얘기할 뿐이 없고요. 예. 정말 진중하게 국가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농어민들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그 지원책을 갖고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예.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재의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과반수가 이제 참석을 해서 또 거기서 3분의 2 좀 더 이제 촘촘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반대를 반대하기 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부결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 법안이 아니었고요. 국회의장 중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다시 원래 민주당 안으로 새 입법을 양곡관리법 관련된 새 입법을 입법입니까? 발의할 예.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표결은 지난번에 양곡관리법은 기명투표거든요. 이번에는 그 국회 법률안이 한 부대에서 돌아오면은 국회법 112조 5항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그 농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는 그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농심들을 반영해서 오히려 한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져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그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대선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수입하는 곡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곡들 이런 것이 사실 농사짓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대체 작물을 지을 경우에 그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그 직접
그 지원을 하겠다 해서 올해 2조 8천억을 예산하고 있고 재임 기간 중에 5조까지 해서 농업 그 쌀 농작의 경지 면적은 줄이고 그 수입을 많이 하는 대체 농작물로 그 농업의 방향을 틀고 그래서 농가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하겠다는 직접적인 투자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무조건 쌀을 지금 독소 조항은 뭐냐? 다른 것은 이미 다 여야가 합의가 되어 있어요. 쌀을 강제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면 세금이 1년에 1조 5천억씩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누적된 쌀에 매입된 쌀에 누적된 그 양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여야가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농가의 구조개혁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무조건 쌀을 사줘야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 말씀을 짧게 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데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남는 쌀 방지법이 양국관리법의 본래의 내용이고 취지이다는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이제 그 전에 8개월 동안 양국관리법 국회 논의할 때는 계속 반대만 하다가 대안도 제시하지 않다가 양국관리법 통과되니까 4월 6일 날 후속 대책을 발표했어요. 말씀하신 두 가지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쌀 수급 안정 대책하고 농업 직불금을 확대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그 전에 했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네. 것이고 그 농업 직불제가 바로 타작물 재배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지금 그 재정 투입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아 갖고 구체성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그 5조를 직불제 5조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셨고 작년 말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네. 작년도에 오히려 이 말씀하신 쌀 직불금 확대와 관련된 예산을 정부에서 700억밖에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증액하자고 요청해서 농해수위에서 1,000억까지 올라간 것도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반대해서 401억으로 줄었다. 이 말씀도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재표결을 하게 되니까요.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함께 지켜보시죠.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서 특검 법안 단독으로 의결을 좀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여하튼 이것은 저는 김명수 사법부의 잘못된 그 사법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검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지금 이것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발의가 되면 수사가 다 중단이 돼요. 그럴 경우 정말 무엇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 안타깝죠. 수사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수사 과정의 일부 지금 예컨대 우리 당의 그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수사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하면 이것이 또 적어도 8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수사가 증거 중단이 돼요. 그럼 다 증거가 인멸이 되고 이것을 저희가 우려하는 거죠. 예. 먼저 이 50억 특검 관련해서는 예. 지난 3월 30일 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합의해갖고 법사위에 상정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를 3번 열었는데 앞에 2차례 소위에는 불참을 하셨고요. 국민의힘에서 논의 자체를 아예 거부했고 마지막 때 이제 어제 의결하겠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2시간 동안 반대 의견만 내고 그냥 퇴장해 버렸어요. 근데 소위는 통과를 했는데 전체회의에서는 네.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게 저기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본회의 직상정 그 트랙을 밟아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의당에서 그래도 법사위에서 한번 논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회의에서 말씀대로 이제 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 오늘 이정미 대표도 그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제 결국은 4월 내에 본회의가 2번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결국은 그 직상정 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로 민주당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트랙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이후 공개 행보를 하지 않다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사찰을 방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곧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전직 대통령이시고 이제 사실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 모두도 이제 건강을 좀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저도 이제 TV 화면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마르시고 건강이 많이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서 좀 걱정도 돼요. 그래도 우려했었던 것보다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 대표로서 전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다. 예. 다만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과다하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과도한 입장입니다. 해석은 옳지 네. 않다. 이 동화사는 대구 시민들은 되게 상징적인 사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길 갔다는 것은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치 행보로 시작됐다고 보고 TK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뭐 TK 지역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가지고 지금 친박근혜계 예, 이제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영아 변호사라든지 뭐 최경환 전 부총리도 얘기 나오던데 그런 분들이 TK 쪽에서 공천을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깊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중도층의 민심에서는 되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에 전체적으로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이 네, 생각을 듣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정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영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